도쿄의 한 번화가의 고급 레스토랑 안 젊은 여성과 한 중년 남성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중년 남성의 말에 여성은 크게 놀라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여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과연 이 남성은 누구이며 무슨 말을 하길래 젊은 여성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걸까요?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토 미사키입니다. 현재 도쿄대학교 지구물리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제 이름 미사키는 아름답게 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학문의 길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셨다고 해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구과학, 특히 지진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관동대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1923년 관동대 지진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그날은 9월 1일 날씨가 무척 좋았고 할아버지 가족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됐다고 하셨죠. 처음엔 작은 진동이었는데 순식간에 온 세상이 흔들렸단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구가 넘어지고 벽이 갈라졌지. 땅이 마치 물결처럼 움직여서 서 있을 수도 없었어. 가장 무서웠던 건 지진 후에 일어난 화재였다고 하셨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고 해요. 도쿄와 요코하마가 불바다가 됐지. 하늘이 붉게 변할 정도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던 게 기억납니다. 도로는 갈라지고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강가나 바다로 대피했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요코하마에선 해일이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갔단다. 할아버지는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는 거의 완전히 파괴됐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한동안 물과 음식을 구하기도 힘들었지. 그때부터 일본이 지진 대비에 정말 신경 쓰기 시작했단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야기를 마치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사키야, 내가 이걸 연구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길 바란다. 이 말씀이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유예요. 지금도 연구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곤 하죠. 제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18살에 도쿄대학교 이과 인류의 수석으로 입학한 후 학부 시절부터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죠. 3학년 때 일본 지진 학회에서 처음으로 연구 발표를 했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의 떨림과 흥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학원에서는 난카이 트로프의 지진 활동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6세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3년 만에 부교수로 승진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죠. 저는 현재 대학교랑 지진연구소에서 몇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난카이 트로프 지진 활동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열도 남쪽의 해구로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과거 지진 패턴, 지각 변동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 확률, 예상 규모, 영향 범위를 예측하는 정밀한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로 미소 지진 분석을 통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소 지진은 우리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지진이지만 이 패턴을 분석하면 대지진의 전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고감도 지진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기술로 이를 분석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지진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대한 양의 지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지진파 패턴을 학습시키고 실시간으로 지진을 감지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현재 이 시스템은 99% 이상의 정확도로 지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8월 8일에 미야자키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히유가나다 지진도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을 통해 감지했어요. 마지막으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알고리즘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현재 시스템도 뛰어나지만 더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 중인 알고리즘은 피파와 에스파의 도달 시간 차이를 더 정밀하게 계산해 경보 발령 시간을 앞당깁니다. 이로써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 하고 있는 알고리즘 연구는 사실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 남편은 켄지이고 4살 딸 유카와 함께 살고 있죠. 켄지는 대학에서 만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제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컴퓨터 과학 지식이 제 연구의 기술적 측면을 많이 개선시켜 주었죠. 유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 보물이랍니다. 귀엽고 이쁜 얼굴로 저한테 얼마나 여우짓을 하는지 힘든 연구를 마치고 퇴근 후에 제 활력소가 되어주는 아이예요. 유카는 제게 큰 기쁨이자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연구에 더욱 매진하게 되죠. 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요. 주말엔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과학관을 방문하곤 합니다. 유카에게 자연과 과학의 경이로움을 알려주는 것이 저의 작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연구가 진행될수록 불안한 마음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날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제 책상 위에는 지난밤 슈퍼컴퓨터가 뱉어낸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에는 우리 팀이 몇 년간 연구해온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죠.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숫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향후 30년 내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 70%. 그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키 선생, 이거 봤어요? 옆자리의 동료 켄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네, 봤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어요.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최소 65%예요. 이건 대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일본 열도 남쪽에 위치한 이 거대한 해구는 오랫동안 일본을 위협해왔어요. 역사적으로 100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을 일으켜왔죠. 마지막 대지진이 1944년과 1946년에 있었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연구실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중에게 알려야 할지 토론을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였죠. 점심시간, 저는 혼자 연구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안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었는데요. 이 지진은 규모 9.0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죠. 지진 자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한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일본 사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쓰나미의 높이는 40m에 이르렀고 내륙으로도 10km 이상 들어왔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와기현, 후쿠시마현, 이와테현은 그 피해가 엄청 심각했어요. 그때 370km 정도 떨어진 도쿄에서도 강한 진동으로 인해 경험한 공포와 혼란이 아직도 생생한데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연구하는 게 뭐예요? 얼마 전 딸 유카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엄마는 지진에 대해 연구해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해라고 대답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대답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정말 내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죠. 오후 회의에서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 논의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패닉을 우려해 수치를 조금 낮추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진실이라도요. 제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철 안에서 문득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에게 우리의 연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동시에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해 유카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이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해.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의가 생겼어요. 우리의 연구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이제 이 이름은 단순한 지질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도전이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운명의 장소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 도전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런 각오가 무색하게 느껴질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구 결과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저를 만나기를 원하다는 연락을 받고 도쿄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에서 마주 앉은 이는 일본 5대 재벌 중 하나로 꼽히는 S그룹의 핵심 관계자였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이토 교수님,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습니다. 무슨 의미신지요? 당신의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70%라면 그건 이미 확실성에 가깝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비해 왔습니다. 한국은 지진의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경제도 안정적이고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공포나 패닉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 물음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부산 해운대의 펜트하우스, 제주도의 럭셔리 빌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그룹이 최근 2년간 매입한 부동산들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다른 재벌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많은 이들이 이미 한국에 발을 디뎠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구가 이토록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보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말이 실례일 수도 있지만 교수님도 이 정보를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윤리, 일본 국민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한 가정의 엄마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의 안정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진 활동이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했죠. 역사적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드물게 발생했지만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특히 남한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더욱 안정적이었습니다. 동료인 타나카 교수가 제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이토 씨, 무슨 일 있어요?
한국 지질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나 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었다니. 하지만 이건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보를 알고도 침묵한다면 말이에요. 타나카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로 인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저는 한 정치인과의 비공식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저희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사이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국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미 서울에 몇 채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아이들의 전학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몇몇 상류층의 움직임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 현실을 보세요. 모든 사람을 구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자산과 인재를 보호하는 것뿐이에요. 그의 냉정한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일반 국민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난카이 트로프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두 이미지를 번갈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딸 유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연구자로서의 책임과 한 엄마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구 결과가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류층이 한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격렬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야. 우리가 개입해야 할까? 아니, 우리는 과학자이고 연구자일 뿐이야.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면 안 돼.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 거 아닐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토론은 결론 없이 끝났죠. 모두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이웃 아주머니인 스즈키 씨와의 대화가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이토 씨, 요즘 대지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정말 큰 지진이 올까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애매한 미소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양심이 찔렸습니다. 저 역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 유카를 안아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밤은 깊어갔죠.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언론의 폭풍, 끊임없는 인터뷰 요청, 정부 관계자들의 연락. 하지만 이 모든 외부의 혼란보다 더 큰 것은 제 마음속의 갈등이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난카이 트로프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무너지고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의 모습. 이 광경을 떠올리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고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지진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한숨만 나왔어요. 이 연구 결과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시에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주변 승객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평온한 표정으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 모두가 잠재적인 지진 피해자로 보였죠.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동시에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이 뒤엉켰어요. 집에서 유카의 잠든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연구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과정에서 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연구자로서의 사명감과 한 가정의 엄마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저는 날마다 고뇌했어요. 연구실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주변의 미소지진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보고를 받을 때면 우리의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의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미소지진은 매우 작은 규모의 지진으로 일반적으로 규모 3.0 미만의 지진을 가리켜요. 이들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지 못하거나 미세한 진동만 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진학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지각판 경계에서 응력이 축적되거나 풀릴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 미소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종종 나타낼 수 있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엄마로 평범한 아내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연구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올가매었죠.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유카를 삼키려 했고 저는 그저 멀리서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마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연구실과 가정 사이를 오가며 저는 끊임없이 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연구자로서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날마다 분열되는 기분이었죠. 이 모든 갈등과 고민 속에서 저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도망갈 수는 없다는 것.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그것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유카를 꼭 안아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족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것이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연구소에 도착한 저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위험성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확률이 80%로 상승했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연구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언론은 연일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갔고 사회적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죠. 연구자로서의 사명감과 한 가정의 엄마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저는 날마다 갈등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욕구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충돌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곳은 지진의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연구소와 대학교에 휴가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 직접 한국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했죠. 난카이 트로프의 위협과 일본 상류층의 은밀한 움직임을 알게 된 후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휴가가 아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탐색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발전상에 압도되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키오스크, 로봇 안내원,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가 인상적이었죠. 이미 이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울창한 숲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울창한 한강공원의 녹지와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와 공유 자전거 스테이션이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의 친환경 교통 정책을 엿볼 수 있었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처음에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이 도쿄와 너무나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형태와 구조가 일본의 것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유선형의 디자인,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외관, 그리고 옥상 정원 등 곳곳에서 혁신적인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서울시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방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서울의 모든 건물들은 최신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고 규모 7.0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은 더욱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거대한 상황실에 들어서자 마치 우주관제센터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지진, 화재, 홍수 등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이 끊임없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IT 인프라였어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시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이는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방제 시스템이 이미 구현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여러 지역을 둘러보았어요. 강남의 첨단 비즈니스 지구, 송파의 친환경 주거단지, 여의도의 금융중심지 등을 방문하면서 이 도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방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강남의 한 업무용 빌딩에서는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면진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 기초부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지진의 진동을 흡수해 건물 본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고 해요. 송파의 주거단지에서는 단지 내 모든 가구에 설치된 스마트 홈 시스템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대피 경로를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는 금융기관들의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지하 깊숙이 위치한 이 시설들은 전자기 펄스나 자연재해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복잡한 환기 시스템 등이 눈에 띄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도 미세먼지 농도와 기온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스마트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한국의 안전에 대한 철저함을 엿볼 수 있었어요. 모든 식품에는 원산지와 영양 정보가 상세히 표기되어 있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경고도 명확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결제 시 사용되는 무인 키오스크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드넓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지던 순간에 맞이한 꿀 같은 휴식이었죠. 일본에서의 끊임없는 연구와 지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여유를 즐긴 적이 언제였는지 말이에요. 이곳 한강공원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은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유카가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 이 순간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비상 대피소와 자동 심장 충격기는 한국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지진의 위협이 적은 나라를 넘어 모든 종류의 재난과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안전 시스템이 첨단 기술과 결합되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요. 이번 방문은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일본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안정과 혁신의 땅으로 새롭게 각인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일본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안겨주었죠.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 순간 한국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연구소에 도착한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미사키, 이리 와봐. 이 데이터 좀 봐. 타나카 교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난카이 트로프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 지진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달에 비해 미소 지진 발생 빈도가 30%나 증가했어. 이런 급격한 증가는 처음이야. 동료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의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즉각적인 대응 체계, 일본도 그동안의 많은 재난들을 통해 학습하고 적용한 재난 시스템이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큰 대재앙의 실체 앞에 일본은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정부에 경고를 보냈어요. 하지만 대중에게는 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조차 어떤 대비책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에는 회생 불가능한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하고 좋기 30년은 경제가 후퇴할 거라는 예상이 되었어요. 그런 대자연의 재앙 앞에 사람들은 정말 한낱 미물에 불과할 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계속 나오는 데이터 앞에 확률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저는 이제 정말 결단의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의 긴박한 상황과 계속되는 미소 지진의 증가를 지켜보며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제 연구의 발전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떠난다는 죄책감, 동료들을 두고 간다는 미안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에서 경험한 안전함과 첨단 기술에 대한 기억이 저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후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와 접촉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고 개건 교수 자리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도 저희 경력을 인정하여 자문위원을 겸하게 되었죠. 이제 약 3주 후면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배 교수가 저에게 귓속말로 말씀하셨어요. 미사키, 너의 결정이 옳아. 사실 나도 부산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뒀어. 곧 따라갈게. 이 말을 듣고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걱정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 한국의 유튜버 채널에 제 사연을 제보한 건데요. 일본의 지진 위험과 재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한국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매력적인 관광지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안전이 더 중요하죠. 부디 일본 여행 계획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직도 이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국 일본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대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죠.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80% 이상이지만 30년 뒤에 발생할지 아니면 내일 당장 강도 9.9 규모의 지진과 60m가 넘는 쓰나미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한국으로의 피난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지진의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안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아무리 재난 대비를 한다고 해도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면서 일본에 뒤처지지 않는 선진국이고 산업, 문화, 음식, 환경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은 한국만이 살 길이에요. 삶의 터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지진이나 큰 태풍의 피해도 거의 없고 어느 정도의 피해는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특히나 요즘 태풍이 한국을 직접 관통하지 않고 일본 쪽으로 관통해서 지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일본이 한국의 태풍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30년 넘게 살아온 일본을 떠난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연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일본이 안전해진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 제 경험과 연구 성과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일본 국민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닌 가족을 지키고 안전한 상황 속에서 연구에 더 집중하기 위해 떠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본은 위험해요. 한국으로 피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토 미사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사키 교수는 일본의 위험한 상황과 한국의 안전성을 비교하면서 결국 가족의 안전과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하였는데요.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과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한국 생활과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주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감동 한수저 감동 뚝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